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점거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31년 전 어제였습니다. 1994년 12월 7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먼저 그날의 뉴스 두 편을 이어보시고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준 서울 도심에서의 대낮 가스 폭발 사고.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과 하늘을 뒤덮으면서 사고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 가스 폭발로 생긴 건물 조각들이 흩어져 다듬기고 사고 현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들은 뼈대만 남은 채 앙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폭발 가스가 내뿜은 뜨거운 열기로 엿가락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건물 옥상과 골목길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고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지 2시간 이상이 지난 시각. 어둠이 내린 서울 도심은 아직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굵은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도시가스관에서 새나오는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도시가스 폭발 현장입니다. 불길이 위로 30m가량 치솟고 있고 뜨거운 불기둥 때문에 진화하는 소방관들조차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 지하에 있는 가스 정압소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은 시각은 오후 2시 50분. 반경 100m 안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불기둥 주변에 무너진 건물 아래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폭발 현장 일대는 순식간에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대의 소방차와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도시가스 차단이 늦어져 진화를 하지 못하고 불기둥은 1시간 동안이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과 건너편 대우전자 빌딩 사무실 직원 등 1000여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마포 로타리에서 공덕동 로타리까지 1.5km 구간이 완전 차단됐습니다. 1시간이 넘어 불길이 잡힌 폭발 현장에는 자동차마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있고 건물은 그대로 내려앉은 채 검게 그을린 가스관만 흉물스럽게 드러나 사고의 충격을 전해줬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네, 31년 전 네. 사고들을 함께 보셨는데 아니, 야,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 내가 돌이켜 보니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들이었는데 야,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하는데도 불기둥이 막 치솟는 걸 보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네. 정말 큰 사고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회장님, 이 당시 사고가 어쩌다 발생한 건지 뭐 31년 전이지만 개요부터 좀 그렇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31년 전 어제 만 31년 지났거든요. 예. 도시가스 마포 아현동 기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가 도시가스를 수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평택이나 인천에 거기에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으면 큰 배관으로 압력이 높은 배관으로 오면 중간에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 기지. 예. 이게 아현동 기지예요. 어. 여기 기지에서 또 소규모의 회사 도시가스 서울 도시가스 주식회사라는데도 분보를 하면 다시 여기서 각 가정에 조그마한 관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중간역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 보니까는 네. 이 사고가 컸는데 누설되는 예. 누출되는 점검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점검 작업 중에 네, 점검 폭발 작업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체가 마포에 이제 새롭게 완전히 다 바뀌어졌죠. 네. 사망자도 12명, 뭐 100명 이상의 어떤 뭐 부상자 이런 역사상 가장 큰 대형 가스 폭발 사고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그 예전에 도시가스 있기 전에는 그냥 가스 배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스로 뭔가 내면서 많이 편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때 네. 이 안전은 못 잡았었네요. 도시가스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배달할 때 있죠. 예전 배달 저 기억나거든요. 거기서는 LPG예요. 그렇죠. LPG 가스. 예. 요거는 LNG. LNG. LNG인데 도시가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예요. 그 원유 그 위에 가스가 있거든요. 예. 이 가스를 빼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압축시켰다 해서 이제 LNG고 LPG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가스예요. 이런 아직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시골에 이제 그때 가스통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봤는데요. 그게 이제 LPG죠. 네, 서울에서도. 그런데 네. 지금 LNG는 도입한 그러니까.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198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고 난 지가 몇 년입니까? 94년이니까. 94년. 몇 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제대로 뭔가 안전에 그렇죠. 대한 편리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렇죠. 이 안전에 불감증이 확실히 있었나 보죠. 그렇죠. 안전에 불감증도 있었는데 예, 예. 안전에 대해서 무지 잘 몰라요. 무지한 거죠. 예. 아, 가스 이용을 잘 몰라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형 이제 사고가 터졌던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야, 저장 기지에서 이런 폭발 사고가 그렇죠. 날 거라고. 야. 야, 이 당시 사고로 보니까 12명 말씀하신 거죠. 12명이 사망하고 네. 101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80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가스 위험에 대해서 무지였었어요. 무지하다.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가스 안전에 대한 어떤 현 주소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편리하게 쓰기만 했지. 그렇죠. 이거 좋다 하고 쓰기만 했지. 네. 무섭다. 이거 안전 잘 그렇죠. 챙겨야 된다는 생각 못 했군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도입이 된 지 10년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도시가스의 총괄,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가스 안전에 중앙 통제소가 있어요. 안산에. 네,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면 가스가 노출이 되면 알람이 울리거든요. 네. 통제소로. 여기 가스 안전 통제소에 하루에 3,400번이 알람이 울립니다. 아, 계속 3,400번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가스 알람을 울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통제소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뭐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큰 위험이 아닌 걸로 지금 무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안전무지, 안전불감증, 안전부주의가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가스가 터졌잖아요. 예. 알람은 계속 울리죠. 네. 근데 아까 불길이 무슨 뭐 영화처럼 폭발을 하는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스가 터진 이후로 40분 동안 계속 가스가 그 큰 배관에서 계속 계속 나와. 와. 40분 동안입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는 야, 40분 동안 계속 탔다는 얘기죠. 계속 태워라. 예, 네. 타라 그냥.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걸 그렇군요. 지금 뭐 진화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게 저 보니까 이게 이 사고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사고 같은 그런 게 약간 좀 겹쳐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사고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건 어떤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우리가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사고였잖아요.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타버립니다. 아날로그 화재. 그러니까 아날로그 화재. 지금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로 화재. 네. 그러나 결과는 거의 또 똑같았죠. 네, 그냥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연주소, 네. 지금의 대한민국의 디지털 안전연주소. 안전. 네, 현주소. 다 그냥 그런 게 보여지네요. 한 30년 정도 지나 보이니까 그렇죠. 네, 비교가 되네요. 근데 도시가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민원이 좀 계속 잇따르자 시설 책임자가 도시가스 차단관리소 중간 밸브 기지를 점검하러 갔던 건데 그렇죠. 점검 과정에서 이상함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중간 기지가 지금 아연 기지잖아요. 예.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네. 배관 받아서 이제 저장하는 곳이겠죠. 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계속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 점검으로 가요. 근데 이때 분란 시기가 언제냐면 시간으로 하면은 2시 53분이에요. 네. 근데 오후에 들어갑니다. 2시 11분에. 근데 11분에 들어가는데 계속 중앙 통제소에 누출 경보가 계속 떠요. 그래서 대응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작업자가 계속 작업을 하면서 폭발하기 전에 너무 이상하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중앙 기지국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회사가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연결되는 예. 가스 배관끼리 연결돼서 여기까지는 가스공사 관할이고 여기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 산하에 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가스 측에 연락을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라고 그런 연락 한 3분 뒤에 이제 폭발해 버린 것이죠. 그렇군요. 야, 이 가스가 누출될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뭐 안전장치나 이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막을 방법 이런 것들은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죠. 예, 지금에 있는 거고 그렇죠. 31년 전 그때는 그렇죠. 없었군요. 예, 일단 알람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막거나 뭐 잠그는 그렇죠. 알람까지 하고 뭐 연락해서 뭐 수동으로 이렇게 잠그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자동 차단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머전시 셧다운 해가지고 네네네. ESD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어떤 누출되면 자동 셧다운 돼야 되죠. 또 네. 작업 중에도 누출되면 셧다운 돼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었던 야. 안타까운 현실이죠. 굉장히 위험하게 그렇죠. 있던 상황이었네요. 자, 그럼 도대체 도시가스 왜 폭발한 겁니까? 그 원인은 밝혀졌잖아요. 일단 이제 그 화재나 폭발, 화재와 폭발의 차이가 뭐냐면요. 화재는 불이 타면서 점점 이렇게 가는 것이 연소된다는 것은 점점 타잖아요. 종이가 타면 타 가잖아요. 예. 이건 연소됐다. 예. 뭐 불이 났다 이야기하는데 폭발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타 가는 게 아니고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 여기 다 들어있다. 가스가 들어있다면 다 들어있는 가스가 동시에 타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한번에. 이게 이제 폭발이거든요. 예. 이런 화재나 폭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되냐면 연료가 있어야 되죠. 네. 여기 가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불꽃이. 근데 이미 가스가 누출이 됐죠. 네. 누출이 돼서 지하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꽃이 튀었는데 어디서 불꽃이 튀었냐는 얘기죠. 담뱃불이냐 혹시 담뱃불을 아니면 전원 스위치 우리가 스위치를 온오프 하면은 잠깐 스파크가 일어나죠. 네네. 그것으로도 폭발이 되거든요. 그거였는지 아니면은 뭐였는지 명확하게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밝혀질 수가 없어요. 워낙 그 고농도로 축적이 되어 있으면 뭐라도 살짝만 돼도 그렇죠. 네, 뭐 담뱃불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기서 돌이 부딪혔다. 예, 작업 예. 중에 하면 번쩍하잖아요. 네네네. 돌끼리도 공사 중에 여기도 되고 야. 또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5호선 그 전철 공사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명확하게 원인은 잡아내지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이게 더욱더 아찔한 건 가스가 폭발하는 현장 부근에서 가스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용접 공사를 하다가 불꽃이 번지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 800m 떨어진 곳 지하에 있는 도시가스관입니다. 지하철 공사장 철제빔 사이로 가스관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엉성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볼트 부분은 이미 녹덩어리가 묻어날 정도로 썩었습니다. 남아있는 보호 철판도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스관을 지탱하는 철사줄도 온통 녹슬어 과자 부스러기 같습니다. 옆에는 물에 젖은 통신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가스관입니다. 길 옆에 드러나 흘러내린 돌덩어리에 가스관이 짓눌려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지만 이곳도 보호막을 씌운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절연제로 쓴 유리 섬유가 남아있는 곳도 아무렇게나 방치해 누더기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접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바로 옆 이곳에도 보호시설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도시가스관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마침 용접 불꽃이 옮겨붙어 불을 끄느라 아찔한 소동까지 빚고 있습니다. 이곳 지하철 공사장 부근에도 고압선 통신 케이블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하수도관과 상수도관 그리고 도시가스관이 철사줄에 묶인 채 아슬아슬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물, 시공부터 관리까지 모두가 안전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규입니다. 네. 야, 정말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영상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6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네. 90년도에는 이제 중소도시로 점점 퍼져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되어서 이제 그래도 소도시까지.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아직 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무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 위험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전 시스템이 대형 사고를 겪은 다음에 구축이 되는 이런 또 맞아요, 안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전후로 지하 매설물에 의한 폭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사고가 있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1990년도에 가스 사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형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붕괴 사고도 지금 네. 보면 가스 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스 사고만 저거든요. 네. 93년도에 2건, 94년도에 4건, 네. 95년도에 1건, 또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되고요. 네, 맞아요. 94년도에도 성수대교 무너졌었죠. 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가스 사고만 보면 가스가 도입된 지 지금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났었고. 굉장히 빈번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네. 우리나라가 1990년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5배로 껑충 뛰거든요. 예. 80년도에 2,000불이었는데 이때 이제 10,000불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5배 월급이 올랐다라고 보죠. 소득이 네. 늘었다고 보니까 건축 공사가 늘어나고 소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곁들여서 났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사고 이후 시스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이제 지금은 지하에 어떤 지도가 있습니다. GIS, 지오그래픽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 어떤 지하의 예. 정보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은 뭐 수백 배 훨씬 더 지하의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지하에 있는 지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지도와 현실과 조금 떨어져요. 아, 100%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가 맞지 않더라도 그 5%를 모르고 어떤 작업을 했으면 또 이와 같은 사고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지하 매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도면했던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뭐 상당 부분 한 20%는 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상의 어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야,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제가 두더지가 돼가지고 땅굴 속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 땅 속에 있는 것은 위치마다 녹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느 곳은 습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노후화가 빨리 되죠. 부식이 빨리 되죠. 어때 어떤 데는 보강 또 작업을 뭐 눈에라도 보이면은 뭐 그러니까요. 시멘트라도 붙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할 텐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철근이라도 뭐 이렇게 해야 할 네. 텐데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지하에 시스템이 있죠. 예. 지하에 지도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 뭐 싱크홀 사고도 그렇죠. 많고 막 이러다 보면 그렇죠. 뭔가 어디선가 끊기고 뭐하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또 작업을 하다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 작업을 하죠. 네네네. 어느 부분이 누설이 돼서. 네. 그러면은 작업을 하다가 또 대매우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수관이 또 물이 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싱크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네.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곳도 있지만 또 2007년 12월 7일은 또 충남 태안 앞바다가 검은 이 기름에 뒤덮인 최악의 해안 오염 사고가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그날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해 바다가 온통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대형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원유는 4km 넘게 검은 띠를 이루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조선에 뚫린 부분에선 기름이 사정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고는 충남 태안군 신도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14만 톤급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던 해상 크레인에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유조선 왼쪽 기름 저장 탱크 3개에 구멍이 나면서 원유 만여 톤이 유출됐습니다.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된 지난 1995년 시프린소 자초 당시에 흘러나온 기름량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사고 크레인은 선박 2척으로 예인되던 중 한 척과의 연결선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유조선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해역에서는 당시 3m가 넘는 파도가 일어 충돌 충격도 키웠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해양수산청 관제센터에서 근처에 유조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안전운행을 당부하기 위해 예인선을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름은 유조선 내부에 설치된 펌프로 여분의 탱크로 옮겨졌지만 유출이 조금씩 계속되는 데다 유출된 양이 워낙 많아 연안 양식장 등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원유가 덮친 태안반도 해수욕장. 은빛 모래는 자취를 감추고 온통 검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원유를 뒤집어 쓴 인근 양식장은 생명의 빛을 잃고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해안가에는 바위섬을 집어삼킬 듯 기름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해안에서 15km쯤 떨어진 곳에 사흘째 방치된 유조선. 엄청난 기름을 쏟아낸 뒤 힘없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름이 쏟아지던 구멍은 일단 막았지만 틈새로 하얀 유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바다와 기름 범벅인 백사장에는 주민들과 공무원, 군인 등 7천여 명이 밀려드는 기름과의 싸움에 한창입니다. 퍼내도 보고 닦아도 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름띠에 주민들의 속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네, 저 영상을 보니까 해안가에 그때 뭐 기름때를 뒤집어 쓴 새들도 막 네. 떠오르곤 하는데
야, 저걸 진짜 어떻게 해결하나 싶었는데요. 네. 네, 회장님, 당시 그 바다에 만여 톤의 기름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가 그렇죠. 이렇게 또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어떤 큰 대형 사고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다에 있는 어떤 공사를 하려면 크레인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해상 크레인이 필요한데 해상 크레인이 바다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가야 되면 이걸 싣고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그 부선, 뭐 바지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큰 뗏목이에요. 뗏목 위에 이제 크레인을 실잖아요. 그런데 그 뗏목은 이제 뭐 끌거나 밀면 되고 자체적인 동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인천대교 공사를 마치고 삼성중공업에서 이 공사를 마치고 이 해상 크레인을 이 뗏목을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 거제도 삼성중공업으로 2대 예인선이 있겠죠. 2줄을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때 풍랑주의보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줄이 끊어져요. 예. 줄이 끊어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겠죠. 흘러가는데 또 불행하게도 그 옆에 대형 유소선이 있어요. 홍콩의 허베이사의 시프리토라는 그 큰 배가 해필이면 또 그때 있었는데 사고가 날라면 또 그렇게 나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 크레인이 예. 이걸 부딪히니까 예. 이제 기름이 유출돼서 사고가 이제 발생하는 하필 이런- 유조선이에요 또. 그렇죠. 유조선입니다. 예. 아니 뭐 보면 뭐 30년 전에 뭐 가스 폭발해 뭐 그렇죠. 육해 공군 난리가 아닌 적이 정말 그렇습니다. 없었던 대한민국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부주의, 네. 네. 뭐 불감증, 안전무지 여기서도 보면은 뭐 삼성중공업도 문제였지만은 지금 허베이사도 그 풍랑주의보 거의 태풍급의 풍랑이 불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안전에 위험했다. 네. 안전에 안전 사각지대였다. 또 예. 홍콩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 다행히 뭐 그때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바다에 유출된 기름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좀 발생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때만 예. 해도 기름 제거하면서 정말 수십만 명이 이렇게 다 참여를 했었고요. 맞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원 정도 어떤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 어업에서 약 5천억 원, 그다음에 관광업이 2천억 원, 또 복구 비용이 약 3천억에서 1조 원의 손실이 있었고요. 해안 지역이 사실상 경제가 붕괴됐죠. 여기 예. 복구된 인원을 좀 숫자적으로 보면 약 123만 명이었고요. 네. 그래서 국내 역사상 최대 환경 오염 저 재난이었다. 진짜 저 뻘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 지금 그렇죠. 보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네. 어떤 정도 해결을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국내 역사상 최대 해양 환경 재난을 또 맞았었는데 이 사고 유조선은 사흘 동안 방치된 채 기름을 계속 유출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빨리 뭐 그 기름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는 책임을 어디에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책임이 이제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럼 네네. 이제 빨리 끌 수 없냐 이게 이제 문제로 번자면. 네,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저 보면 네. 뭐 그 가스랑 같이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를 하려면은 이미 이제 구멍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철판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예. 막으려면 용접이 필요하죠. 불꽃. 그렇죠. 아, 불꽃. 불꽃. 네. 여기서 이제 유증기가 나오거든요. 네, 폭발. 폭발. 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예. 또 접근하면서도 뭐가 있냐면 또 바람이 분다겠잖아요. 네. 이래 안 되죠. 또 인체적으로 또 휘발성 또 유기화합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쉽게 빨리 지금 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있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천으로라도 막을 수 없. 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 마음은. 그렇죠. 네, 예. 계속 이제 그래도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 이미 그 위치 구멍 뚫어진 위치까지가 다 노출됐다라고 보죠. 더 이상 그 수위가 낮은 수위 더 이상까지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약 3일 걸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안타까운데 법원에서 그 회장님께 이 사고에 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 감정인으로 네. 대법원에서 저를 추천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의 서산 지원에 네. 이게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원인이 뭐였냐는 얘기죠. 원인을. 원인. 네. 그러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판사가 어떤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투입을 시키거든요. 원인이. 그 특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인으로. 예, 네. 참석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감정 평가사가 있고 감정인이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감정 평가사 같은 경우는 여와는 달리 우리가 그 토지가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잖아요. 주택. 이거에 대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감정인은 어떤 소송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계적인 문제가 있느냐,
건축이 붕괴됐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아니면 여기처럼 누출이 됐는데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표 감정인으로 참여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정하셨고 또 결과는 어떻게 또 정리가 됐는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감정한 결과가 예. 어떠했냐면 부선이 있다겠죠. 예. 바지선 그리고 예인선이 있죠. 2개의 예인선이 있어요. 거기에 밧줄을 연결이 돼 있다 했잖아요. 네. 와이어. 네. 근데 이 와이어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가 파손됐는데 어떻게 해서 파손됐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파단 강도라는 거 있어요. 실험을 해서 기계적으로 이 파단 강도가 인장을 당겨서 어느 정도의 파손이 되는지 아니면 피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해보니 어. 다 약했습니다. 와이어 하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서 와이어가 그러면 왜 잘못됐느냐라고 보니 네. 와이어가 지금 바다에 있기 때문에 와이어가 이런 그 쇠 같은 거 있잖아요. 부식이 빨리 돼요. 노후화도 빨리 되고. 그래서 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정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 와이어 용도가 달랐어요. 다른 용도였어요. 그럼 그 용도에 맞게 그렇죠. 아니 뭐 저희가 매 중대재해 발생 알림에도 얘기를 하는 예방 대책에 네. 그 허술함이 그렇죠. 아.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잘못이 되어 그렇죠. 있었군요. 그래서 왜 이런 와이어를 사용했냐라고 본다면 예. 이런 사고가 거의 뭐 처음이다시피 이런 사고가 발생했었죠. 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100%. 100% 불리한 이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네. 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만 들어도 안타까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또 아쉽거나 또 더 안타까웠던 부분 이런 것들도 있으셨나요? 그러니까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 네.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한순간 한 작업자의 어떤 한 판단이라 할까요? 네. 이런 대형 사고에 비해서 원인은 너무 간단했어요. 와이어가 잘못됐어요. 야, 참. 그럼 와이어를 잘못 선정했더라도 신규 와이어로 바꿨으면 또 괜찮았을 거잖아요. 예. 한순간 잘못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예. 날씨가 안 좋았었잖아요. 네.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든 작업이 다 중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인을 했었다는 예. 얘기죠. 뭐 허베이사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고 결국은 총체적으로 본다면 또 여기서 안전무지, 안전불감증하고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안전 불감증이 뭐 예나 지금이나 네. 뭐 앞으로도 그렇고 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 예. 대한민국의 안전연주소. 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다. 지금도 뭐 이런 사고는 한 번도 났기 때문에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데이터 센터 이런 화재 예. 어찌 보면 뭐 거의 똑같은 화재들하고 볼 수 있겠어요. 똑같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야, 이렇게 뭐 태양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그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안전 매뉴얼이 강화되는 등의 그런 변화. 왜냐 어쨌든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그렇죠. 고치긴 하지만 네. 그 외양간 잘 고치는 어떤 하면서 좀 뒤를 돌아보는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있었을까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해양 오염 방제 계획이 이제 대개정돼서 네. 어떻게 수립이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소형 이런 그 사고들을 대비해서 이런 게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또 뭐 방제 체계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완전히 전면 개편하는 이런 계기가 됐었죠. 왜냐면 또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런 해양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네. 크잖아요. 특히 또 우리는 기름 원유국이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네. 기름을 도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항상 위험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또 어째 또 수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야, 참. 그럼 기름 유출 시 취할 행동 요령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름 유출하면 제일 먼저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기름 유출하면 유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가스가. 네. 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저마온이나 나이타나 좀만 불만 있으면 이제 폭발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가 되냐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노출된다 하더라도 예. 어떤 또 실신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또 이따가 또 누출되는 것이 또 오염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기름 유출은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또 폭발하지 않은 이런 삼중고 위험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 해양경찰청 122, 그렇죠. 122에 신고하고 119에 그렇죠. 신고를 예, 하는 그래서 게. 우리가 이제 가장 뭐 하는 게 좀 119 요즘은 네, 119. 좀 통폐합으로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하면 우리가 불이 나든 어떤 재난이 발생했으면 119를 하는 것이 가장 119. 또 빠르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30초 안전 챌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 폭발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만큼 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꼭 알아둬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매일 사용하다시피 가스레인지, LPG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들은 한 번 나면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농도 측정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또 사용 전후, 사용 중에는 필히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우리 가족끼리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안전, 어떤 의식이다. 안전 준비라는 걸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